예, 예, 금방 소개받은 허문아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워낙 앞에 길게 지금 소개를 하시는 바람에 제 마음에는 사장님이 차라리 강연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맡은 파트는 그 치유적 인문학인데 아마 오신 분들은 그 치유적 인문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아마 치유적에 꽂히신 분도 계실 거고 인문학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은 김명관 사장님의 어떤 성화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계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연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다들 있으시라고 봅니다. 저희가 치유적이라는 치유적 인문학 굉장히 이게 망망대해 인문학을 띄워놓고 우리가 과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망망대해에 있는 인문학 중에서 문학을 갖고 와서 이제 치유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문학 치료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 문학 치료가 과연 무엇인가, 문학이 주는 치유적 힘이 시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4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은 시간상 한 4가지 정도만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다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 그러면 문학치료라는 게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데 문학치료라는 명명은 안 했지만 고대부터 이런 문학치료라는 게 분명히 있어 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치료, 테라피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테라피의 어원부터 보면 그리스어 테라피아에서 이렇게 처음 사용되는데 춤이나 노래, 드라마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 예술을 간호하거나 또는 치료하다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원예 치료라든가 미술 치료라든가 음악 치료, 글쓰기 치료, 뭐 이런 독서 치료, 치료가 신체 치료를 넘어서 어떤 정신적인 치유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병이 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은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탁을 받으러 가면은 그 신전을 지키는 그 신전지기가 있었는데 테라페우테스라는 그런 신전 시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는 손님들을 밥도 주고 보살펴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목욕까지 이렇게 시켜주기로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라피라는 이 용어가 신전지기 테라페우테스에서 이렇게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테라피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뭐 도와주는 행위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유래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화에 보면은 오체아누스라는 오체아누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말은 병든 마음의 의사다. 여기서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신화, 문학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 로마 시대에 소라누스라는 의사는 처음으로 환자에게 시와 드라마 처방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보면은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처방을 내린 기록이 있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은 말과 그 다음에 식물과 그 다음에 칼을 처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처방해서 안 되면 약재, 식물은 약재입니다. 약재를 처방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시나 또는 짧은 경고의 뭐 아포리즘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이 문학 치료라는 게 근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근거를 보시면은 쭉 1750년대에 벤자민 플랭클린에 의해서 독서 치료가 먼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굉장한 그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 의사들이 성경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환자들한테 군인들한테 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서 치료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유럽에서 있던 이런 치료사들이 미국으로 대거 건너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태인 중에서 몇몇 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치료를 보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문학치료연구소가 최초로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이제 NAPT라는 문학치료학회가 처음 설립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문학치료라는 게 그렇게 역사가 많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학치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99년에 건국대에서 정운채 교수님이 이제 한국문학치료학회라 해서 서사 연구를 하는데, 이 서사 연구는 주로 옛날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래동화를 갖고 이렇게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최초로 문학치료학과라는 학과가 개설이 되는데, 이때 주로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유학파인 변학수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백설자, 그 다음에 아동학을 전공했던 김춘경, 이런 분들이 문학치료학과를 개설해서,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락강 그 번역을 하신 박찬부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의대 교수인 이중래 교수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문학치료학과가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처음 개설이 되거든요. 그리고는 2007년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아마 문학치료학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시는 이봉희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그 문학치료학회의 어떤 공인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사렛 대학에서 이제 문학치료학과를 또 하나 개설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제가 여러 번 학회에서 그분하고도 강의는 들었고, 아까 경북대 그 언급했던 변학수 교수라든가 김춘경, 박찬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학원 다니면서 거의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 김춘경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학치료학과가 강원대학에서도 이런 문학치료학이라는 이런 인문치료 사업단에서 문학치료학이라는 것을 다시 또 도입하고, 나사렛대, 그 다음에 원광대, 건국대, 지금은 꽤 많은 학과에서 문학치료학과를 지금 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학치료라는 게 과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학치료, 혹시 문학치료를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네네네. 질문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문학치료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문학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 못했던, 잃어버렸던 언어, 그런 언어를 다시 찾게 하는 어떤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치유적이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데서 그게 어떤 치유적인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프린트물에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거의 억압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어딘가나 또는 누군가에게 하면은 괜찮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딘가에 이야기를 하면 소문이 나거나 또는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안전한 공간이 문학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공간에, 물론 우리가 쓰는 일기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가 억압됐던, 하고 싶었던, 누군가에게 했어야 되는 말들을 우리는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말하지 못했던 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또는 시적인 용어로 누군가가 대신 말해줌으로 해서 내 감정이, 억압된 감정이 소산된다든가 이런 어떤 대리 욕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띄어놓은 화면을 보시면은 뭔지 잠깐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문학 치료에 왜 문학이 치유적인가를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실 건데, 문학이 왜 치유적인가를 하면서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가 뭐냐면, 이거 혹시 이 자료 아시겠죠? 뭔지? 네, 수능 학생들이 수능제 쳤던 자료인데, 저도 우리 아이가 지금 수능을 쳤는데, 큰아이는 수능 칠 때 저는 이 필적 확인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작은 아이 칠 때 이제 필적 확인란이 있는 걸 알았는데, 필적 확인란이 뭐냐 하면은 그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부정을 2005년인가 그때 학생들이 대거 부정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자필로 문장을 따라 적게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자필로 문장을 따라 적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유적이거나 또는 힘을 주는, 위안을 주는 말들을 이렇게 적어서 매 차시마다 학생들을 적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05년 6월에 모의고사 때부터 필적 확인란이라는 게 도입이 돼요. 그럼 1교시도 똑같은 문장을 따라 적고 2교시도 따라 적고 이렇게 4번을 따라 적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띄어난 이것은 2017년 3월 모의고사 때 띄어난 이런 문구인데, 올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가장 정말 우울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원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2014년부터 계속 우울했던 아이들인데, 올해 가장 힘들었던 아이는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수능을 쳤던 54만, 그러니까 재수생 포함해서 54만의 학생들이라 보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이 수능을 치면서 이런 필적 확인란을 자기가 이것을 필사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받는 거죠.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문구를 한번. 자, 시작.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네, 이것은 박치성 작가의 봄이에게라는 시의 마지막 문구거든요. 학생들이 매 차시마다 이 문구를 쓰면서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거다,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거다, 이런 문구를 쓰면서 수능이나 또는 모의고사 이 힘든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혹시 이게 아마 학생 이때까지 나온 필적 문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문구였거든요. 김남조 시인의 편지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네,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네, 이 학생들이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김남조 씨의 첫 문구거든요. 정말 1교시 시험을 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아이들도 2교시 때도 또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3교시에도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4교시에도 이 문구를 쓰면서 본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문장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 이것을 4번 쓰는 가운데 굉장히 치유적 에너지를 많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학생들 그 신문에 나온 댓글을 한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 몇만 건이 달렸는데 엄청난 치유적인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요 끝나기 전에는 이 편지와 그 다음에 봄이에게 이 시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혹시 2020년에 수능을 친 학생들이 있지요. 올해 필적 문구 혹시 기억이 납니까? 뭐였더라? 너무 맑고 조용한 그중 하나 별이요. 그렇죠. 너무 맑고, 오, 박수 쳐주세요. 예, 너무 맑고 초롱한 거 중 하나 별이요. 박두진 시인의 별밭에 누워서라는 시였습니다. 계속 시험이 힘들어도 치면서
초롱한 별이요, 초롱한 별이요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학생들은 시험을 초롱초롱하게 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가 얼마나 치유적인가를 우리는 학생들의 시험을 통해서 또는 학생들이 쓴 댓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능에서 이번에 쭉 나왔던 역대 나왔던 문구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문구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2019년. 근데 이제 제가 모의평가 했을 때, 모의평가는 그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다 필적 확인란에 문구를 쓰거든요. 근데 모의평가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문구들이 있어서 한 3개 정도를 뽑아왔는데,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한다. 그 다음에 얼음장 뚫고 바다에 당도한 저 푸른 강물. 그 다음에 행복하다 말하면 맑아지는 마음아.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와서 굉장히 즐겁게 치고 나왔고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구들이. 근데 누가 이런 문구를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이것을 주장하신 분은 분명히 문학치료라든가 어떤 치유적인 어떤 공부를 하셨거나 치유적인 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치유적인 힘이 뭐냐 하면은 자기 수용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아픔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숨기기도 하고 그냥 꽁꽁 묻어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아픔들을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실패자라는 어떤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꽁꽁 묻어두는데, 그러나 이런 해결되지 않는 이런 감정들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왜곡된 어떤 형태로 다시 우리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기력함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억압은 강한 욕구를 부른다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나의 조각난 이런 어떤 상처나 감정의 파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를 혹시 누구 한번 읽어 주실 분 있을까요?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남자분 제일 앞에 계시는 선생님. 제일 잘생긴 분이. 네, 제일 잘생기신 박기배 회장님 읽어 주시기. 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네, 산산조각. 산산조각 정호승. 눈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네, 아이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음악도 어떻습니까? 이 시를 직접 읽으신 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이 시를 읽어보니.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시가 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산산조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산산조각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파편인 이 고통도 산산조각이 난 이 고통조차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산조각이
나기 전에 왜 종이 있는데 종이 거미간 종이 있습니다. 그 거미간 종은 때리면 종소리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그 거미간 종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그 조각을 갖고 두드리면 아름다운 종소리가 그대로 난다 하거든요. 네, 맑은 종소리가 그대로 난대요. 그래서 그 파편조차도 우리 몸의 일부고 우리 고통의 일부니까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페니 베이커라는 치료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이를 표현할 수 없는 데 있다고 했거든요. 상처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큰 상처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시나 또는 소설이나 짧은 경구 이런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 못한 정서나 느낌,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감정의 어떤 소산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 도빈스라는 사람은 시는 사람들 사이에 걸린 창이다. 만약에 그 창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는 자기 수용의 어떤 그런 치유적인 면도 우리에게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의 세 번째 어떤 치유적 효과는 뭐냐 하면은 고해성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해성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혹시 또 어느 분이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자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김명관 사장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을. 아니요, 그 공간교 폭설. 폭설. 술집과 노래방을 거친 늦은 기각길. 나는 불경하게도 이웃집 여자가 보고 싶다.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지 내 발자국을 따라오시며 자꾸 폭설로 지워주신다. 아마 여기 계신 중년의 남자분들은 이 비슷한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고개가 끄덕끄덕 하실 건데 정말 여기도 교회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쁘시겠죠. 그죠?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는 남자들의 따라다니면서 흰 폭설로 발자국도 지워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불경스러운 이런 생각을 한순간 지녔다가 시에다 이 생각들을 다 얽습니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 안전하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를 쓰는 이 공간이 자신이 안전하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성소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독자는 이런 시인이 쓴 시를 엿보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이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의 고해성사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란 내 마음을 낯선 말로 혹은 타자의 언어로 숨겨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